북한의 이제 그 완장 문화라든지 뭐 응답해서 이런 문화적인 걸 이야기하시는 여기 장성택 몰락의 진실이 나왔는데요. 여기까지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장성택 몰락의 진실, 적통과 격까지의 중간에 서서, 이런 소설입니다. 김일성 망경대 가문과 아찔산 1세대는 김정일의 후계자로 적통인 김정남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이었으며 김정은에게는 고모 부이다. 가문의 상황을 예측해보면 김경희도 서자 자식들보다는 적자인 김정남을 후계자로 낙점하기를 은근히 오빠인 김정일에게 권유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남편인 장성택도 만경대 일가의 적자 김정남이 후계자가 됨을 바라고 있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장성택이 한때 좌천되어서 강선 제강소로 내려가서 고생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서 평양으로 군대 복귀를 하게끔 도와준 사람이 김정남의 어머니며 김정일의 본처인 성혜림이었다. 이러한 정황으로 장성택은 김정남파가 될 수밖에 없었으며, 당연히 김정은과 그의 친모인 고용희의 견제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용희는 자기 아들 김정은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하여 조용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 김일성도 살아 생전에 적통 손자 김정남을 특히 총애하였으며 제1교포 출신인 세 번째 처 고용희의 태에서 나온 손자 김정철과 김정은과는 왕래가 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적통인 김정남은 정치에 별 관심이 없었고 일본, 마카오, 홍콩 등 외국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자유인처럼 살았고, 후계자로서의 행보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했으며 일본에서 위조 여권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는 등 북한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다. 2008년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부터 후계자의 낙점이 급물살을 타면서 2009년 즈음에는 결국 김정은으로 후계 구도가 굳어져 갔다. 이때부터 사태를 파악한 장성택은 김정남을 멀리하면서 김정은 옹립에 적극적인 태세 전환을 하였지만, 이미 장성택은 김정일의 말년 시점에 권력의 너무 깊은 곳까지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정적들을 키우고 있었다. 예, 여기 이제 소제목입니다. 장성택이 참 애매한 그 위치에 있었네요. 그, 지금 이 책에서는 예, 부분적으로 예. 이제 김정일 일가에 대해서 또는 그 김일성의 그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아직 다 밝혀내지는 못했지만은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부분적이죠. 그렇지만은 김일성의 그 가계도는 누구도 또는 이게 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외부로 이게 성격화 시켜가지고 많이 모르게 그냥.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그 주민들 사이에서도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냥 넌지시 그러한 그 이야기를 할 뿐이지 뭐 가족이 누가 있고 이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도 갑작스럽게 나타난 인물이지 알려진 인물이 아니거든. 김정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의 일어났던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좀 그러한 이야기를 본 사람들, 이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 북한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못해요. 또 할지도 못하고. 이게 바깥에서 김정남이가 무슨 일을 했고 뭐에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바깥에서만 지금 아는 거예요. 외부 세계에서. 홍콩이라든지 뭐 한국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런데 사실은 이 김정남은 본래부터 그 생김새는 완전히 그 할아버지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그 김정남이를 사실은 김일성이가 총애했죠. 어렸을 때서부터. 예, 총애를 한 건 맞는데 사실은 김정남도 알려지지 않는 인물 속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김정남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가능하면은 본인이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권력에 대한 이제는 이제 바통을 이어받을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지, 이 사람은.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저 그냥 그 아버지의 그 후광으로 좀 편하게 있다가 해외로 전전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야 할 이 김정남이를 못하게 된 거는 김정일이가 후처가 또 세 번째 후처가 있잖아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일본 교포인데 사실 조선 사람이죠. 이 여자도.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평양으로 들어와서 어, 그 예술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알게 돼가지고 예, 김정일이가 이제 픽업을 해서 세 번째 부인으로 이제 맞이하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들이 이제 세 명이 되잖아요. 김정은이도 있고, 김정철도 예, 김정철도 있고, 지금의 그 김여정도 있고, 예,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그 김정은은 좀 김정철보다는 그 성격이 좀 다르죠. 예,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 김정일 아버지는 이 아이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급박하게 돌아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쓰러지고 죽음이 닥치다 보니까는 할 수 없이 이제 김정남이는 멀리 나가 있고 얘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하는데 그 어머니, 응? 그 어머니가 이제 고용이 많아요. 예, 고영이가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김정일도 자기의 그 부인에 의해서 난 아들을 자기 후계자로 삼을 것을 아마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격가지가 적통이 그렇죠. 되버렸네요. 예, 이건 다 격가지죠. 예, 격가지가 적통이 예. 되버렸네요. 그러나 장성택이는 격가지가 아니죠. 비록 격가지 출신이었지만은 그 가문에 들어왔잖아요. 김일성의 가문에 들어왔잖아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예, 그, 김정은이와는 좀 다른 거죠. 응? 다른 거죠. 그래서 장성택이는 나이가 많고 정치 활동을 하던 사람이니까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행정부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장성택이는 어찌됐든 간에 예, 김정남을 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적통이니까. 응?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의 적이 많아진 거예요. 예, 거기도 이게 김정남이를 추대하자고 하는 세력이 있었고, 또 한쪽은 김정은을 미는 고영이를 밀어주는 그러한 또 입김이 작용이 되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졌죠. 고영이가 권력 싸움에서 이겼네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장성태는 그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다 있었지만은 그래도 장성태는 김정희하고 이제 정통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예, 김정남이를 세울 그런 결심이 굳건히 서 있어서 그런 공작을 했던 거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김정희가, 아니, 고영이가, 그러한 장성택이의 어떤 그런 권력 싸움에서 밀어내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보이지 않게 했어요. 그 바람에 이제 김정은이가 갑작스럽게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튀어나와가지고, 잠깐 모습을 두 번 정도 보였어요. 이게는 북한에 내서 이런 노동신문이나 이런 쪽에 자기 아버지인 김정일이하고 어디 시찰을 갈 때에 따라 있었던 모습이 잠깐 한 두 번 비친 거 외에는 알려진 게 하나도 없는 거. 이런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부인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북한 사이에서 어떤 갑자기 그렇죠. 나타나요. 이건 북한은 어쨌든 성역화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김일성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행위는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고 또 말이 새 나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주민들 사이에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죠. 김일성의 딸인 아내 김경희와 불화합니다. 여기서 특히 유의할 점은 장성택과 그의 아내 김경희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장성택은 김정일의 신임을 받으면서 실세로 부각되자 자연적 권력에 따라붙는 재물과 여자들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장성택의 문란했던 행동이 김경희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딸 장금송이 프랑스에 유학 중 부모의 결혼 반대 문제로 고민하다가 젊은 나이에 자살하고 말았다. 그로 말미암아 김경희의 수심이 깊어갔으며 알코올 중독에다가 우울증 까지 겹치면서 장성택과 불화는 더욱더 깊어져 갔다. 원래 권력은 제1인자 자리에 앉을 수가 없고 제2인자 자리에 앉는 것이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 특히 북한 같은 정치판이라면 제일 불안한 자리가 2인자 자리다. 2인자는 항상 경계의 대상이며 언제 꼬투리를 잡혀서 1인자에게 당할지 모르는 자리다. 그래서 2인자는 끊임없이 몸조심, 입조심하면서 1인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자리를 보존할 수가 있다. 2010년부터 김정일의 군부대 시찰이나 행사에 김정은을 데리고 다니면서 본격적인 후계자 구도를 굳혀나가면서 김정은 측근들은 비밀리에 장성택 제거 준비를 해나갔다.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급사하자 장례 절차를 그 당시 집안의 어른이었던 장성택이 맡아서 지휘하면서 장성택은 김정일의 운구차 행렬에서 김정은 다음으로 서게 된다. 그 후 당시 운구차 행렬에 장성택 뒤에서 얼쩡거리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장성택은 김정일 살아생전 병상에 있을 때 직계 아들들 이외에 유일하게 병상 곁에 올 수 있는 정치인이었을 만큼 김정일의 신임이 깊었고 그로 말미암아 장성택은 당시 제2인자의 권력심 실세였다. 장성택은 김정일 말년 즈음에 수많은 권력기관 자리를 겸임 장악하며 엄청난 전리품들을 만끽했었다. 그로 말미암아 반대급부적으로 자리를 빼앗기게 된 자들은 와신상담 칼을 갈고 있었고 이들은 고용료와 김정은을 중심으로 힘을 모으고 있었으며 설상가상으로 장성택의 아내 김경희마저 장성택의 몰락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었다. 장성택이가 처신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이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장성택의 비리에 관련해서 또 처신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북한은 이 장성택과 같은 그보다 더한 그러한 상황이 많아요. 간부들일수록. 왜냐하면 간부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적인 그런 행동을 감행을 하려 할 때 좀 남들 눈에 띄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게 조금은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북한은
이 간부들을 또 관리하는 보위 지도원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이게 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행동이 좀 부자연스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보위 지도원들은 결국은 장성택이를 예를 들어서 장성택이를 그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입장이 있어도 절대 장성택이하고의 어떤 문제를 덮어주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임무가 그런 임무고 그런 공작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매일 보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간부들에 대해서는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장성택이가 좀 그런 그 비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게 이제 그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여자는 또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자꾸 보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김정희 입장에서는 남편이 자연스럽게 미워질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게 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장성택이 스스로 네, 자덕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권력의 구조상 네, 또 밀려난 부분도 있고, 네, 막 겹치는 것 같아요. 예, 그때가 가장 북한에서는 상당히 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정치 갈등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장성택이가 좀 표적이 된 거죠. 왜냐하면은 장성택이 옆에 그런 김정일이 옆에서의 전반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정일이를 따르지 장성택이를 따르지는 않거든요. 응? 북한은 지금도 마찬가지. 김정은이가 죽었다? 죽었는데 다른 누가 만약에 김정은의 자리를 받았다 해도 이거는 그 권력을 받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인민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김정은이가 마지막에 그래서 이 김정은이가 이 북한 세상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것인데 그 뒤에는 누구도 없다 얘기야. 권력이라는 게 정점이 있고, 또 권력 정점으로 아주 이렇게 밀도 있게 쫙 이렇게 뭐 하나의 권력 구조가 예, 만들어지는데, 그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90전 역할을 누구도 못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누구도 못해요. 그냥 김일성의 혈통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주민들은 김정은이가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고 보고,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지금 그 구조가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사후에 누가 그 자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는 어, 어떤 그런 파벌로 인해서 예. 엄청난 혼란이 갈등과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때가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이제 김정은은 김정은의 독자적 진위 권력 강화와 그 강화 희생물입니다. 2012년 1월 김정은이 권력 승계를 받자마자 김정은의 미래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불시인 장성택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되었다. 최룡해, 황병서, 김여정 등이 추측으로 나서서 장성택의 모든 비리 사실과 분파, 책동 등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13년 12월 8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도중 장성택을 해임 실각시키며 회의석상 맨 앞에 앉아있는 장성택을 전격 체포하고 끌고 나갔다. 다음 월 12월 12일 국가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서 반당, 종파 행위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그 즉시로 끌려나가서 사형장에서
처참하게 사라졌다. 사실 장성택은 김일성의 사위로서 엄밀히 따지면 김일성 일가와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장성택 몰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2인자로서의 권력의 자리에서 너무 많은 권력의 담물을 획득하며 수많은 정적들을 만들었고, 김일성 핏줄인 아내 김정희와의 불화, 영구 집권을 꿈꾸는 김정은과 그의 친모와 친형제 자매, 그리고 최고 권력에 기생하는 부역 권력자들에게 정치적 걸림돌이 되는 뿌리 깊은 돌멩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을 점은 장성택의 해임과 체포, 군사재판에서 선고와 적결처형까지 모든 과정을 초스피드로 단 4일 만에 끝냈다는 점이다. 한때 권력 2인자였던 자가 억울하다며 악소리 한 번도 못 내고 그렇게 쉽게 빠르게 몰락될 수 있었다는 것은 김정은은 당시 무엇보다도 집권 초기의 권력체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하여 강력한 충성과 결집을 위하여 일종의 공포 정치가 필요했었고, 친중파인 장성택의 처단을 오래 끌면 끌수록 중국과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았으며, 어차피 다시 사용하지 않을 불씨라면 하루라도 빨리 그 근원을 소멸시키는 것이 낫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되었을 것이다. 이제 장성택 처형 놓고 벌써 이제 세월이 흘러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당시에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 중국과의 단절을 위해서 저렇게 했나. 또 하나는 처형할 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처형했나. 처형하는 방법이 너무 소문이 많아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처형했는지, 그리고 중국과의 단절을 왜 꼭 해야 했는지, 이런 그때는 생각을 가지다가 지나갔거든요. 원래 제가 나진에서 사업을 할 때,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입김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지만은, 아무래도 장성택은 중국 쪽하고의 연관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의 관료들이 오면은 장성택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장성택은 중국에 대한 미련이 많았죠. 왜냐하면 사업들을 그쪽에서 해야 했고, 또 내가 한 사업이 바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을 보고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으로의 어떤 그런 경제 문제, 그러한 것을 이제 해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은, 원래 중국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김일성은 봤고, 아들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중국에 대한 그러한 입장을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미 했던 것이고. 김일성이 직접요? 그러기 때문에 중국 옆에 붙어 있다 할지라도 중국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중국하고의 어떤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중국과의 과거에 그런 있었던 일, 인민군을 지원해 준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형식적인 관계만 설정이 돼 있는 거지. 북한은 절대 중국과의 사업도 원하지도 않지만은 중국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하고는 정반대죠. 정반대라.
그렇다고 무슨 뭐 일본에 대해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에 대해서는 이 책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네. 오래전에 읽은 글이라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이 이제 6.25 때 그 중국군을 이제 인민군을 중공군을 이렇게 투입했지 않습니까? 유엔군을 막으려고. 근데 그게 이중 목적이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는 실제로 북한을 돕기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북간부 쪽에 그 중국의 주류 세력을 압박하는 게 싫어가지고 그 한 세력을 몰락시켜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일부러 밀어넣어서 죽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런 거 좀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런 지나가는 거, 이야기. 근데 네. 그거는 이쪽 사람들, 네. 한국 쪽에 그런 보는 네. 그런 시각이고, 네. 북한은 전혀 그런 게 중국, 없죠. 중국, 중국에 대해서. 물론 그때는 뭐, 북한도 김일성이가 바빴기 때문에, 이게 소련에 손을 내밀었지만은, 소련의 그 권면으로 해서 중국이 참전을 하게 된 거예요. 중국이 사람만 보낸 거예요. 이때 보낸 게 전부 조선족들 보냈죠. 아, 예. 그러나 직접 개입한 거는 소련이죠. 소련이 이 북한과 남한하고의 전쟁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것이죠. 그 왜냐하면, 중국이 보낸 그 중공군이 대부분이 예, 조선족이니까요. 조선족, 대부분, 조선족만 보낸 겁니까? 아니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죠. 한족도 있고 조선족인데 조선족이 제일 많고 조선족이 제일 앞에 서 있었고.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보면 중국은 사람만 보낸 것이지 남북 전쟁에 결정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보내고 소련에서 지휘하고 탱크 주고 이래서 이게 밀고 들어온 것이죠. 그때 한국은 탱크라는 게 없었잖아요. 뭐 무기라는 게 변이 없었잖아요. 근데 소련에서 그런 모든 장비를 다 대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밀고 내려와서 그때는 부산까지 다 밀려 내려간 거 아닙니까? 마지막이지, 그게. 그러면은 그 중공군으로 이렇게 6.25에 참여했던 조선족 후손들은 다 저쪽에 위에 살 건데 그렇죠. 그 북쪽에 사람들이 이 의식 구조는 참 복잡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죠. 그 사람들도, 정치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이죠. 이쪽 남한 사람만, 남쪽에만, 한국에서만 정치성이 많은 것이지, 예, 그러면 그들은 이제 네, 들어올 때 뭐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온 것보다 동원돼서 그냥 밀려 들어온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에서만 그런 정치성이 있어가지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 이게 이 북쪽에 살았던 그 조선족들은 북한하고의 연계는 갖고 있다고. 왜냐하면 형제자매들이 거기 있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것만 있는 것이지 어떤 정치 색깔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요. 응? 중공군한테 이용당한 거네요. 그렇죠. 이용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살았던 이 조선족들은 한국에 지금 이렇게 조선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도 전혀 관심이 없죠. 응? 그저 남과 북을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 겪어온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참전했던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들이 좀 제일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김정일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오다 보니까 이런 장성택이가 처형되어지는 그러한 불상사까지 다 일어나게 된 거죠.
이건 지독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반대 세력이나 또는 그 반대되지 않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그 자기 이 한쪽은 김정남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고 한쪽은 김정은을 밀고 이러다 보니까 소리 없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장성택이는 희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꼭 죽여야 되는가 봐요. 예, 북한은 살려두지 않아요. 더구나 이거는 그 특별한 케이스잖아요. 장성택이를 뭐 누가 그 당시에 잡을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 세력의 입김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예, 안전부에서 손을 댄 게 아니고 보위부에서 손을 댄 거예요. 보위부에서. 보위부는 원래 그 사람들의 그 직위가 이런 그 권력자를 감시하고 체포하고 그러한 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였는지 그 들은 건 이게 있습니까? 구체적이라는 게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럼 모든 그냥 게 그냥 예, 감춰져. 일사천리죠. 왜냐면은 이걸 빨리 처리를 해버려야 음. 그 상황, 혼란스러운 김정일이 죽었잖아요. 김정은이가 느닷없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술렁술렁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걸 빨리 처단을 해서 없애버려야 사회가, 이 체제가 좀 조용해지는 것이죠. 이걸, 예, 목표로 하고 일단 장성택이를 이러저러한 명목을 걸어가고 죽인 거죠. 사실은 그거 죽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장성택이를 죽여야 김정은의 체제가 공고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죽은 거죠. 그래서 이게 목사님 죽었다고. 말씀대로 공포 정치에 예. 그때서부터 이제 김정은이 주변에 이제 움직였던 사람들이 예, 최초에 같이 움직였던 이 사람들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 아주 중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최룡해, 황병석, 김여정 이렇게 그래서 최룡해 같은 사람은 최연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최연. 김일성과 함께 그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최초에 김일성과 함께 그 같은 마적 예, 북한 그 북한을 장악할 때 최중심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일성이하고 동급으로 봐야죠. 최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 그 사람은 그야말로 그 사람뿐만 아니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은 김일성과 거의 같은 입장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우가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최연의 아들이 최룡해인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그 고난스러운 정치 파동으로 인해서 고난을 좀 당했죠. 이쪽으로 자칫내고 절로 자칫내고 다시 부활되고 이렇게 이런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아마 본인들은 생각할 거예요. 이 장성태가 무슨 뭐 큰 권력을 탐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에 집안 어른으로서 자기가 다 이걸 주관했던 그거. 근데 이제 주변에서는 장성태가 그러한 위치에서의 어떤 그런 그 권력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도 있을 수 있겠다 해서 미리 김정은의 어떤 앞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죽여버린 거죠. 죽였을 때 뭐 어떤 방법으로 죽였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바깥으로 흘러나온 그대로 그
어떻게 보면은 무슨 뭐 좋게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즉시 이것을 처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주민들에 대한 이게 체제의 그 어떤 그 혼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잔인하게 죽인 건 맞아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오늘 예, 그 여기까지 북한의 하겠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음.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장성태까지 처형한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북한에서 구테타가 가능한가 이런 주제가 다음 17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16회 여기까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